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합동 감식이 불이 처음 목격된 지하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화재 당시 순식간에 연기가 번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서 열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했고, 국회 측은 법무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본의 아시아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태양광 보급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운영을 했지만 이를 제한할 마땅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지구방어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무인 우주선이 먼 우주에 있는 소행성과 성공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자세한 오늘 경기 분석은 뉴스 말미에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모레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국회 처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하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 역시 크진 않습니다. 이래저래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라인 전면 쇄신이란 피켓을 든 민주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의원과에 접수했습니다. 해임안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인데 윤석열 정부의 장관에 대한 첫 해임 건의안입니다. 169명의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무책임 외교를 제대로 문체하지 않는다면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9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여당은 즉각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고,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박진 장관도 외교의 정쟁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리 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서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만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은 여권과 MBC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MBC 측에 어떤 경위로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서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합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MBC가 특정해 보도했다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우방 동맹국을 소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기정사실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MBC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묻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이라면 의혹이 제기된 보도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MBC의 보도는 언론윤리에 어긋난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찌라시를 자막으로 그대로 입혀서 방송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또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했고 내일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제재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 국회 각 상임위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요청하면서 충돌해 20여 분 만에 중단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여야 공방으로 정회했다가 오후에야 재개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비롯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자영 기자. 네, 수원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수원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곳 수원구치소로 호송돼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쌍방울 사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뒤 올해 초까지 3년 넘게 법인카드 사용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북사업 진출을 노리던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사업 총괄인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로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2020년 말쯤 쌍방울 계열사에 입사해 1년여 동안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도 채용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석할 때 이 전 부지사의 해명은 있었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된 뒤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부회장 B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통화를 했던 쌍방울 부회장 B씨도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 새벽쯤에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수원구치소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재명 지사 당시 경기도와 쌍방울 사이에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대북단체가 끼어서 여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아태협 회장을 영입해 북한 최대 히토류 매장지인 단천 특구 개발을 추진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고 일부 인사들이 차명으로 상당한 이익을 냈다는 첩보도 입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는 2019년 초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모 씨를 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공시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을 추가했습니다. 안 씨는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성사시키고 경기도와 함께 16개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인물. 국제 대회를 한 남한에서 행사를 크게 해서 좀 알리자. 그래서 대표달 보내주겠다. 대북 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시 쌍방울 그룹이 단천 특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가를 띄우려 한다는 첩보가 복수의 정보기관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약 2천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단천 특구는 이 가운데 최대 매장지로 꼽힙니다. 검찰도 2019년 5월 쌍방울 그룹이 중국에서 북한과 단천 특구 개발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태 당시 회장과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단천 특구 개발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지만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주가를 띄워 차명 보유 주식을 팔고 차익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회장 영입 이후 나노스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는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근 인사가 나노스에 투자한 투자조합에 이름이 등재된 사실도 확인하고 주식 취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시커멓게 마치 아궁이처럼 변한 현장에서 첫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랙박스에 포착된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차량 맞은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천정에서는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검은 연기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량을 뒤덮습니다. 연기가 이쪽 끝으로 밀려왔고 쇠파이프 소리가 빵빵빵빵 나갖고 냄새가 그냥 캐캐 묵은 게. 불이 꺼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봤더니 천정과 벽면, 바닥까지 온통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불에 탄 트럭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의류 등이 담겼던 종이박스도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합동감식반은 오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불이 처음 난 곳으로 추정되는 하역장 주차 차량 근처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부가 대부분 잿더미로 변해 감식반은 최초 발화 지점을 밝히기 위한 증거 수집에 애를 먹었습니다. 거의 다 타서 재만 남아 있어서 차량 내부의 결함인지도 확인을 하는 중에 우리가 차량 그 뒤에 배선 일부도 우리가 수거를 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시동이 걸린 채 서 있던 트럭의 배기구가 종이박스에 막혀 불이 났을 가능성과 함께 화재 당시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화재 참사로 변을 당한 분들은 새벽부터 일터에 나왔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에 헌신했던 큰형부터 정규직 취직을 준비하며 땀 흘리던 청년까지 사상자 8명의 유족과 가족들은 허망함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30대 이모 씨의 영정사진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놓였습니다. 숨진 이 씨에게 최근 용돈을 받았던 조카가 누잣돈으로 다시 내놓은 겁니다. 홀로 아버지를 모시던 이 씨는 야간 근무를 한 뒤 퇴근하기 직전에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그렇게 해서 취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직사를 했는지. 새벽부터 택배 일을 하던 30대 채모 씨. 고된 일을 하면서도 컴퓨터 관련 정규직을 준비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 좋았던 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 잘 찾아다니고 조카 중에는 그래도 제일 나았네요. 원양 어선을 타며 동생 2명을 뒷바라지하는데 평생을 바친 60대 이모 씨. 정년 퇴직 뒤에도 아울렛에서 물류관리와 청소 현장 소장을 맡으며 일손을 놓지 않던 큰 형님이었습니다. 자기는 중학교만 나오고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이 형님이 고생만 하고 지금까지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대피 안내방송을 하던 40대 방제실 직원은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유족과 가족들은 희생자들이 탈출조차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했고 국회는 법무부 장관은 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갑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93일 만에 열린 두 번째 공개 변론에서 직접 나선 겁니다. 직접 변론에 나서시게 된 이유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 공개 변론을 한 건데 한 장관은 법정에서 검수완박법이 만들어진 과정이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아무런 토론 없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 통과됐다며 입법 절차상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이므로 위헌입니다. 국회 측은 소수당 의견을 반영해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입법 절차에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일반적 지휘권인지 검사의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수사, 소추에 대한 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날선 공방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개 변론까지 끝낸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검수완박 법안 말 그대로 일부를 제외하고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을 사실상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이죠. 그런데 이걸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쟁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먼저 권한쟁의 심판 이게 뭡니까? 네,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다툼이 있을 때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건은 정부와 국회 사이의 다툼이죠.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국회가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거죠.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검사가 등장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예. 이 12조 3항과 16조인데요. 영장을 청구할 땐 검사가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게 헌법에 명시된 건 아니군요. 네, 헌법 조문에 수사권이라는 말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이 영장을 신청하려면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전제돼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국회가 그걸 과도하게 제한해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예.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특히 입법 절차도 위헌적이어서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법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입법 절차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다면 국회의 반대 논리는 뭐죠? 국회 주장은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장관이 검사를 대신해서 권한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헌재 결정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법무부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효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선례는 있습니다. 예. 지난 1997년 헌재는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이 입법 절차상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법률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다투고 있죠. 이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줄지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 자체가 검찰이나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때는 권한쟁의 심판이 되지만 그것이 위헌이라고 할 때는 또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정당성을 얻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예, 결국 국회가 이 법을 다시 바꾸기 전에는 이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사라지긴 어렵다는 뜻이고 그러나 정당성은 어느 쪽이 갖느냐 이건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400원을 훌쩍 넘어선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가는 흐름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파로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때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화만 약세인 게 아니죠. 엔,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약세 속에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불안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오른 채 개장했다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 속에 장은 심하게 출렁였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특히 더 떨어지면서 셀코리아 현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시장 참여 주체들이 굉장히 심리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약세가 아시아 전체를 위기로 몰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 위안화는 1달러의 7위안 수준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일본 엔화도 달러당 144엔대까지 밀린 상황. 하지만 중국은 경기 부양 탓에, 일본은 국채 이자 비용 증가를 이유로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위안화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아시아 자본 이탈이 빨라지면 1997년 외환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경상수지가 적자인 한국 원화가 필리핀, 태국 통화와 함께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경상수지도 적자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자녀에게 대물림한 기업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싹쓸이한 택지사업권 혜택을 미성년 자녀에게 넘겨주거나 초등학생 자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의 통행세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 등을 동원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A씨 행사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싹쓸이했습니다. 관련 건설사 사주 B씨는 이씨 행사의 주식을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액면가로 넘겼고, 이 주식은 5년 만에 200배 폭등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사주 C씨는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억대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평균 나이 37세인 사주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만 1조 6천억 원, 한 명당 531억 원에 달하지만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모두 1,978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를 받아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국세청은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하는 탈세의 대응을 강화하고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유명 작곡가인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현장에서는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주변 건물을 살핍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를 찾는 건데 4시간 가까이 수색 작업을 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곳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 있던 돈 스파이크를 체포한 뒤 경찰차에 태워 이송했습니다. 어제 뒤에 떴는데 그 뒤에 한 30명 있었는데 술 취할 줄 알았어. 다른 마약 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겁니다. 돈 스파이크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체포 당시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1,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1996년 데뷔한 돈 스파이크는 스타 작곡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음식점 사업도 해왔습니다. 돈 스파이크 측은 운영해온 유튜브와 SNS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고 관련 입장은 즉각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광주에서 주차된 차에 불을 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나흘 동안 차량 석 대를 태웠는데 불을 지른 이유가 황당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주차 차량 옆에서 불을 붙입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불이 점점 거세지고 차량 화재를 목격한 주민이 황급히 신고합니다. 튀어나왔더니 불부터 타고 있더라고. 차만 타서 차만. 지난 24일 밤 11시 5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골목길에서 40살 A씨가 주차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3일 새벽과 어젯밤에도 잇따라 주차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A씨는 골목길 주차 차량을 골라 세 번째 방화를 하다 1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붙잡힌 A씨는 폐지 수집 등을 하며 혼자 살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차에 불을 질렀다며 황당한 범행 동기만 털어놨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열받으면. 좀 습벽이 있는 것 같아요. 방화 습벽. 경찰은 A씨가 이미 수차례 차량 방화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았던 점을 토대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5년 전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서로 격상했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현금성 지원도 대폭 늘렸는데 일부 업체가 가짜 서류에 가짜 도장을 이용해서 지원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신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8억 원가량의 지원을 받은 이 업체는 지난 7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서랍에 협력업체 관인을 수북히 쌓아놓고 마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사고 판 것처럼 거래 명세서나 견적서를 꾸몄다는 혐의입니다. 옛날에 외상값 채무가 있었던 그런 거래처에 대금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 4명이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회사 도장과 서류를 전부 작성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편하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다른 IT 업체는 5억 원 정도의 중기부 지원을 받았는데 근무자 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타낸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에게 2개의 근로계약서를 쓰게 한 후 우선 중기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은 뒤 직원들에겐 일부만 건넸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브로커까지 활개칩니다. 지난해 IT 업체 대표 B씨는 지원금 심사위원 C씨로부터 잘 봐줄 테니 받은 돈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거 되면은 100 정도는 먼저 다른 통장에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로비로 쓰는 거니까. 국민 혈세를 엉뚱한 기업들에게 나눠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보셨듯 기업들은 대단한 수법도 아니고 가짜 도장 등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챙겼는데 이걸 왜 거르지 못했을까 의아하실 겁니다. 중기부가 현장 실사는 거의 하지 않고 업체들이 보내온 서류로만 심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연구예산 사용처를 입력하는 시스템 RCMS입니다. 신고자는 구미의 D 업체가 가짜 도장을 찍은 허위 계산서 등을 이곳에 직접 입력했지만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은 그냥 중기부에서 직접 그 거래처로 돈이 나갑니다. 그 외에는 뭐 평가도 없고 나몰라라 합니다. 특정 업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D 업체와 같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중 과제 수행 평가가 완료된 기업은 377개사입니다. 이들 중 현장 실사를 받은 회사는 10% 남짓인 39곳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과제 수행형 사업인데도 실패한 업체가 5개뿐입니다. 결과 평가의 신뢰성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 지침이나 운영 요령에 서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무조건 100% 현장 점검을 통해서 최종 완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부는 2017년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정부 실세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서 연 8조 원 수준이던 예산은 올해 19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조차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이 악용되고 있고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점검과 현장 점검 시스템 강화가 절실합니다. 서류로만 확인하고 내준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한국석탄공사는 수년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공기관입니다. 지난해에는 석탄 산업과는 전혀 무관한 경찰 출신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사장 지원 당시에 대체 지원서에 뭘 적었나, 면접관들 평가는 어땠나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베끼다시피 한 자기소개서로 전문가 능력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를 6개월 남긴 지난해 11월, 임기 3년의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원서입니다.
경찰 경력과 대외 소통 능력만 강조돼 있을 뿐 석탄 산업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은 전무합니다. 11쪽 분량의 직무 수행 계획서는 석탄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중장기 경영 목표 문건과 구성과 내용이 비슷한데 중점 추진 방향이나 8대 핵심 추진 사업은 순서만 바꾼 짜깁기 수준입니다. 이 지원서로 원 사장은 3위로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에선 전문가적 능력 평가 최고점을 받아 사장에 낙점됐습니다. 원 사장은 2019년 12월 31년 경찰 생활을 마치고 민주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을 존중하면서 당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총선 보훈용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 D등급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가 심각한 석탄공사에 짜깁기 지원서를 제출한 현재 석탄공사 사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감사 청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사장은 석탄공사에 대해 알지 못하니 온라인에 공개된 현황을 참조한 것이라며 제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편법 운영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태양광 보급 업체들이 고발된 뒤에도 계속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고이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건물. 2년 전 한 태양광 업체는 이곳에 서울 지점을 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었던 이 업체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지난 2020년 보조금 1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선 본점이나 지점이 서울에 있어야 하는 점을 노린 먹튀 폐업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 16억여 원을 받은 업체 4곳을 지난해 8월 사기죄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들 업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도 참여해 지난해까지 6년간 정부 보조금 28억 2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서울시 고발 이후인 올해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총 8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고발이 됐더라도 위법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참여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꼼수 운영업체가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전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에너지공단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이 특정 업체에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 중인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모레 방한합니다. 10시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방한 일정이지만 할 일이 많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판문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구민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레 방한하는 해리스 미 부통령은 총 10시간 정도 머물며 크게 3가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 최근 한미 간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북 도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일본에서 한덕수 총리와 만나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 기간에 우려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한국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linchpin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한 뒤 비무장지대를 찾는 미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여성 스포츠 스타와 IT 기업인을 비롯한 한국 여성 리더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저희 TV조선의 공정성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방통위 직원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이 적시돼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박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방통위 간부 등 4명이 재승인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평가 점수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승인 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항목 점수가 주로 수정됐는데 한 심사위원은 72점에서 58점으로 수정했고 다른 심사위원은 처음 낸 점수에서 16점을 깎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공무상 비밀인 평가 점수도 심사위원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은 당시 전체 점수에서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는 653.39점을 받았지만 고의로 점수가 깎인 의혹이 있는 공정성 점수에서 불과 0.85점이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방통위 직원과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심사위원이던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과 최영길 외대 교수는 입장문을 통해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개인의 고유 권한이자 통상의 과정이라며 방통위 담당자들의 평가 점수 수정 요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소행성 충돌은 공룡 멸종의 유력 가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소행성은 현재 지구 근처에 2만 6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하나만 떨어져도 미국 뉴욕 같은 대도시가 초토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첫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변재은 기자입니다. 지구로 돌진하는 소행성에 폭탄을 심어 인류 멸망 위기를 막아냅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선이 10개월간의 비행 끝에 충돌 목표인 지름 160m, 무게 50억 킬로그램의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접근합니다. 암석으로 가득한 지표면이 우주선의 카메라 화면을 꽉 채우는가 싶더니 초속 6km의 속도로 정확하게 충돌합니다. 3, 2, 1. Oh my gosh. Oh, wow.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시험이 성공한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humanity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to autonomously target and alter the orbit of a celestial object. 우주선은 소행성과 성공적으로 충돌했지만 목표했던 대로 궤도까지 바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eeing that data come down soon in the next couple of days, and then over the next 2 months, we're going to see more information from the investigation team. 이번 실험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실험 성공 여부가 확인되면 인류가 천체의 움직임을 바꾼 첫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 국장이 오늘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고 숨진 지 2달여 만으로 일본 최장기간 총리였던 아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맞은편에서는 국장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내 아키에 여사가 유골함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장례위원장인 기시다 총리를 거쳐 유골함은 재단 위로 옮겨집니다.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지 81일 만에 열린 국장. 기시다 총리는 추도사에서 고인을 애도하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拉致被害者が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るよう全力を尽くす所存です。 친구 대표로 참석한 스가 전 총리 등 일본 정재계 인사 3,600명이 자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해리스 미국 부통령 등 해외 218개국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주요 7개국 정상들은 불참해 빛바랜 조문 외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헌화대에는 긴 조문 행렬이 이어진 한편
弱小化していた日本を世界に対して対等な立場になるように持っていかれた本当すごい総理大臣で 도쿄 곳곳에선 국장 반대 시위가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税金をしかも巨額な16億とか言われているお金を使って安倍さんの国葬をやるなんてとんでもないありえないな。 아베 총격범을 미화하는 영화까지 개봉되면서 극명하게 갈라진 민심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영원한 가객 김광석은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바람에 몸을 맡기며 햇살 눈부신 곳으로 간다고 노래했습니다. 가을을 맞으러 가는 길엔 완행열차가 제격이죠. 시인도 급행열차를 놓친 것은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만 간이역의 늙은 영무원,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들국화, 애터시 숨어있는 쓸쓸한 아름다움. 하마터면 나 모를 뻔했지. 가을 햇살은 경춘선 철로변 호수의 은빛 물빈을 윤슬로 빛납니다. 고즈넉한 산사마당, 야트막한 시골길 돌담을 어루만지죠. 세상을 수채화처럼 투명하게 칠합니다. 그렇듯 가을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초가을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며칠째 높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면서 여름 내내 쌓인 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서울 한복판 한강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여름이 타고 남은 것이라고 했던가요? 엊그제 일요일 반포 한강공원에는 폭염과 장마, 폭우와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 이맘때면 메밀꽃이 하얗게 흐드러지던 설의 섬은 범람한 흙탕물에 황토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변 억새와 잔디도 쑥대밭이 됐고 쇳강도 쓸려온 토사가 덮쳤습니다. 그래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파란 하늘 아래 자리를 펴고 쉽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며 산책합니다. 작은 요트들이 돛을 펴고서 한가로이 떠다닙니다. 가을은 위안이자 축복입니다. 360날 서울 하늘이 오늘만 같아라는 축원이 콧노래처럼 절로 새나옵니다. 시인은 가을볕에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씻어내며 너그러워집니다. 두 손을 펴던 채 가을볕을 받습니다. 하늘빛이 내려와 우물처럼 고이죠. 죄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세상사는 마치 한정막이라도 온 듯 숨이 턱턱 막힙니다. 뒤죽박죽 세상의 열기는 가을이 오도록 식을 줄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어둠 속에 가뒀던 코로나가 겨우 물러가자 이번에는 경제 위기가 삶을 위협합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 모든 위기가 먼 세상의 일인 양 가슴을 후벼 파는 독설과 정오, 삿대질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시인의 깨달음처럼 그 모든 아우성이 잦아들고 가을처럼 서늘하고 차분한 이성의 시간이 찾아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서는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나이 먹고 철이 들 수밖에는. 9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가을을 맞게 하소서였습니다. 요즘 낮에는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겠는데요. 200m의 앞을 보기 힘든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안개는 모두 사라지겠고요. 다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자외선 차단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7도, 청주와 대구가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27일 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